오르골 속에서 제 이름이 적힌 입소 동의서가 나왔습니다. 확인한 즉시 저는 112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입니다. 올해 68 퇴직한 미술교사였죠. 지금은 작은 서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두 아이는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옆집에 사는 24살 다온이는 제게 손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온이는 늘 배려심 깊었어요. 아침마다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하고 늦게 들어와도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함께 장을 보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 옆에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땐 죽을 끓여다 주며 농담처럼 말했죠. 선생님, 자식들보다 제가 더 잘 챙겨드리죠.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다온이와 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정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 이사 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3년 전 어느 봄날이었죠. 계단에서 짐을 나르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소독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그때 다온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때부터였죠.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된 것이. 다온이는 제 생일을 챙겨줬고 저는 아이의 졸업식에 갔습니다. 명절 때면 혼자인 저를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아픈 날엔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진짜 친손녀도 이렇게 못할 텐데 다온이는 늘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이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런데 그런 다온이가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제 집 벨을 눌렀는데 얼굴에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거든요.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손에는 새 모양 장식이 달린 작은 오르골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소중한 건데 잠깐만 맡아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 밤 야근이라 좀 늦어요. 선생님은 문 단단히 잠그시고 계세요. 그때 다온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림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떨림이었죠. 야근이 그렇게 힘드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네. 선생님도 정말 조심하세요. 꼭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그래, 몸 조심해라, 다온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르골을 받아든 저는 거실 선반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태엽을 감으니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다온이가 가끔 콧노래로 부르던 그 곡이었죠.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TV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코끝을 찌르는 탄 냄새에 눈을 떴어요. 급하게 현관문을 열자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고 어디선가 소방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저는 깨달았죠. 불은 다온이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기가 너무 짙었거든요.
다온이는 연기에 질식해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전기 배선으로 인한 누전 사고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다온이의 부모님, 직장 동료 몇 명, 그리고 저 같은 이웃들만 모였죠. 모두가 참 안 됐다. 꽃다운 나이에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빈소 한쪽에 널나간 채로 앉아 있는데 제 아들 현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주 오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반가우면서도 놀라웠어요. 엄마 많이 놀라셨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왔어요. 나는 괜찮다. 아직도 이렇게 정신 멀쩡하고 튼튼한데 뭘. 알아요. 엄마가 젊으신 거 저도 알죠. 그런데 불이 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좋은 케어센터도 알아봐 드릴게요. 의사도 있고 관리도 잘해준다니까요. 현우야,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난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집에서 내 물건들과 함께 살고 싶구나. 알겠어요, 엄마. 억지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혹시 힘들어지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이 참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구나. 다만 조금 앞서가는 거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온이의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 다온이가 그날 오후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만약 그냥 집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온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고요? 그런데 집에서 사고가 났다는 게 이상했어요. 아이가 외출했다면 왜 집에서 불이 났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르골을 바라봤어요. 다온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소중한 물건이었죠.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르골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바닥을 보니 작은 테이프 조각이 붙어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내니 그 밑에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어요. 정말 작은 열쇠였는데 S104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뭔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썼던 작은 금고함이 벽장 어딘가에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벽장을 뒤져서 찾아낸 금고함. 열쇠를 끼워보니 딱 맞았습니다.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다온이가 왜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금고함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파일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봉투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입소동의서 박정혜 68세. 서류를 꺼내보니 제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있었어요. 근저당 설정 계획서. 담보는 제 집이었고 신청인 란에는 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작은 카세트 하나였어요. 스티커에 펜으로 다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다온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오르골을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했는지.
다온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제 서명을 위조했을까요? 그리고 다온이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처음엔 잡음뿐이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움직이는 발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분명 다온이가 몰래 녹음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사인만 받으면 돼. 오늘 안에.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글씨체 예민하다니까. 대리로 처리해. 젊은 여자 목소리. 낯설지만 능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다시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온이가 자꾸 막아. 입만 다물면 조용해질 텐데.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온이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말. 조용해진다. 그게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멀리서 들린 외침. 불.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온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인만 받으면 돼. 낯설지 않은 억양이었어요. 말끝을 처리하는 습관도 익숙했습니다. 다온이가 자꾸 막아. 그리고 다온이를 부르는 발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온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방해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생각해 봤어요. 다온이를 그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옆집에 사는 저 말고는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다온이가 누군가와 전화를 자주 하던 모습을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급하게 전화를 끊곤 했었거든요. 그때는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다온이는 평소에 연애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한테 털어놓곤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표정이 어두워졌었죠.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갑자기 다온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쯤 했던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걱정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꼭 먼저 연락하세요. 아무한테나 믿고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다온이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에야 이해가 됩니다. 다온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주변에 위험한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가 자신이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저는 테이프를 다시 처음부터 들어봤습니다. 사인만 받으면 돼. 오늘 안에. 이 말은 분명히 제 입소 동의서를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케어센터에 입소한다는 동의서 말이죠. 글씨체 예민하다니까. 제 글씨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서명하는지, 어떤 글씨를 쓰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온이가 자꾸 막아. 다온이가 뭔가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 서명을 위조하려는 계획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온이가 그런 계획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다온이를 이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온이가 직접 저한테 말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려고 했던 거겠죠. 단순히 누군가 선생님을 해치려고 해요라고 말하면 저는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히 그 누군가가 제 가족이라면 더더욱 믿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다온이는 혼자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녹음까지 해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르골에 모든 걸 숨겨서 저한테 맡긴 거였고요. 하지만 결국 들켜버렸고 그 결과가 저는 다시 한번 남자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봤습니다. 억양,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 말끝을 처리하는 습관. 모든 게 익숙했어요. 특히 다온이가라고 말할 때의 발음이 확실했습니다. 다온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리고 금고함에서 나온 서류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현우의 이름이 적힌 근저당 설정 계획서. 그리고 지호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던 것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목소리를 누구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죠. 저는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제 이름으로 무언가 진행된 게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지점장을 만났어요. 제 명의로 진행된 일이 있는지 문의했더니 지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모님,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사전 심사가 있었습니다.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정말로 있었다니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그럼 이상하네요. 분명히 사모님 명의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지점장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공동 동의자 한 명이 답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름은 다온 씨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다온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누군가 다온을 제 서류에 끼워 넣은 거였어요. 그럼 신청인은 누구입니까? 잠시 망설이던 지점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성은 박 씨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내 성. 내 가족.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니 설마. 혹시 이름까지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박 씨 성을 가진 사람,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은행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운이가 공동 동의자로 들어가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누군가 다운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서명을 위조하는 대신 다운을 통해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다운이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답을 미뤘다고 한 거겠죠. 다운이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금고함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작은 메모지 하나를 말이에요. 다운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의 가족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은 아니에요. 메모 아래쪽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분한테 연락하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운이가 마지막에 남긴 단서였으니까요. 여보세요? 나이 드신 남자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다운이가 이 번호를 남겨두었는데, 아, 정혜 선생님이시군요. 다운이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이웃집 504호에 사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504호 할아버지였군요. 다운이가 왜 이분 번호를 남겨둔 걸까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있는 데로 오실 수 있나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504호로 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다운이 사고 나던 날 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복도에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다투는 소리요? 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운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던가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사인만 받으면 되라는 말이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자는 말도요. 바로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 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김철수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때 복도에 누가 있었는지 보셨나요? 그게. 저도 무서워서 문구멍으로만 봤는데요. 젊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불이 난 후에도 그 사람들이 한참 있었어요. 보통이면 놀라서 도망갔을 텐데 말이죠.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불이 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예상한 일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운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가족 중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다운이가 직접 그런 말을? 네. 며칠 전에 제게 와서 부탁했어요. 혹시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요. 다운이는 정말 끝까지 저를 걱정했던 거네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 김철수 할아버지의 증언, 그리고 테이프의 목소리들.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지호의 목소리였어요. 지호야. 엄마 오빠랑 이야기해 봤는데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엄마 사실은 엄마 집 관련해서 좋은 제안이 있어요. 엄마가 케어센터에 들어가시면 집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호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호야, 엄마는 아직 케어센터 갈 나이가 아니라고 했잖니.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즘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데요. 다운이 사건도 있었잖아요. 다운이 사건을 언급하는 지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일처럼 담담했거든요. 지호야, 너. 엄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하시겠습니까? 저는 은행 창구를 나서며 손을 떨었습니다. 내 자식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현우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엄마를 누구보다 걱정해주는 아들이잖아. 하지만 지우의 전화 통화 후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제 딸 지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일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요. 며칠 후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케어센터 브로슈어 파일 보내드려요. 시설 정말 좋아요. 저는 무심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파일 안에는 반듯한 건물 사진과 설명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래에 정체 모를 음성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했어요. 이건 뭐지? 호기심에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린 목소리는 현우였습니다. 엄마 사인만 받으면 돼. 오늘 안에. 그런데 이어서 들린 목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온이가 자꾸 반대하잖아. 그 애만 없으면 조용할 텐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호. 우리 지호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내 딸이 그런 말을?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지호의 것이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몇 억은 나오잖아. 그럼 나도 집 얻을 수 있고 오빠도 숨통 트이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단순한 오빠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지호는 스스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혼자 큰 집에서 뭐해? 케어센터 가시면 더 편하시잖아. 그리고 다온이만 가만히 있었어도 벌써 끝났을 일인데. 그 순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다온이가. 우리 지호 입에서 다온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죽음을 끝났다고 표현하다니. 녹음은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다온이 때문에 일이 꼬인 거잖아. 처음엔 그 애가 엄마 설득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온이가 공동 동의자로 들어가 있었던 거였군요. 처음에는 다온이도 이 계획에 끌려 들어갔던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러 갔잖아. 그날 밤에
다운이가 죽던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겠죠. 지호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다행이야. 엄마 옆에 더 이상 다운이도 없으니. 다행이라고요? 24살 아이가 죽었는데 다행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했습니다. 현우만이 아니라 지호까지. 내 두 자식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녹음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가게도 안 되고 빚은 쌓이고. 엄마 집만 있으면 우리 둘 다 살 길이 트이는 건데. 그래요. 지호가 힘든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도 케어센터에서 편하게 지내실 거야. 건강관리도 받고 친구들도 생기고. 편하게 지내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워놓고서. 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 엄마 나이에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혹시 치매 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까지 만났다고요? 언제 저를 의사한테 데려간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저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는데요. 현우가 말했어요. 케어센터도 벌써 알아봤어. 시설 좋은 데로. 월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고. 벌써 케어센터까지 알아봤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지호의 마지막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다운이만 가만히 있었어도 이미 끝났을 일인데. 그 애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어. 엄마를 지킨다고 설쳐대니까. 오지랖이 넓었다고요? 다운이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녹음이 끝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던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두 아이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현우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지호 이혼할 때 위로금까지. 제가 가진 걸 다 쏟아부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요. 저는 다시 다운이 생각이 났어요. 혈연도 아닌 그 아이가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는데 정작 제 친자식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다운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오르골에 모든 증거를 숨겨놓았는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 아이는 진짜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가족보다 더. 그런데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이 저에게 왔던 걸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케어센터 브로슈어에 왜 이런 파일이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다운이가 남긴 테이프와 현우가 실수로 보낸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기, 방화, 그리고 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인 혐의. 그 말을 직접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다온이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였어요. 며칠 후 현우와 지호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두 아이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증인석에 서야 했어요. 제 자식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기도 했어요. 다온이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재판날.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명의 기자들과 다온이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증인석에 앉아 제 눈앞에는 현우와 지호가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엄마가 아니라 피해자로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인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한 1000마디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68세입니다. 피고인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하려 했던 사람들, 제 서명을 위조하려 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제 아들 현우와 제 딸 지호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케어센터 입소 동의서에도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막으려던 다온이를 목이 메었어요.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다온이는 제가 낳지 않은 자식이지만 제게는 친손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혈연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아이들이라 해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다온이는 제 가족보다 더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법정은 숨죽여 제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다온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맡긴 오르골이 있었어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 서류, 그리고 녹음 테이프까지.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오르골을 발견한 과정부터 금고함을 열고 서류를 찾은 일까지. 그리고 테이프에서 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 다온이는 끝까지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했을 거예요.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의 어머니로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자녀들도 어머니를 걱정해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감정적이라고요? 제 서명을 위조하고 제 집을 담보로 잡고 그것을 막으려던 아이를 죽게 만든 것이 걱정이라고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6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신당한 적은 없어요. 특히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식들에게서 말이에요. 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운이가 죽던 날 현우가 직접 만나러 갔다는 것도 녹음에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지호는 다운이의 죽음을 다행이라고 표현했어요. 현우의 변호사가 이 일을 제기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말해버렸어요. 재판장이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현우, 박지호. 사기, 방화, 살인, 방조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현우는 무기징역, 피고인 박지호는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다운이의 어머니가 오열하셨고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했습니다. 현우와 지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다운이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운이가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르골을 켰습니다. 맑은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다운이가 좋아하던 그 노래였습니다. 다운아, 이제 됐지? 너를 해친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 하지만 다운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정의가 실현되어도 그 아이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이라도 이렇게 고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운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집을 정리하고 작은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다운이가 꿈꾸던 그런 따뜻한 공간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을 다운의 서가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다운이의 꿈이 제 꿈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 제가 다른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응보는 끝났어요. 이제 구원이 시작될 차례입니다.